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여름은 잘 나고 계십니까? 너무 덥네요. 그러게요. 1도만 차이 나도 좀 살 것 같네요. 네. 이 94년 여름에 그때 제가 그 강원도에서 군복무할 때인데 그때 정말 더웠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7월에 열대야가 그때를 넘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강원도는 그래도 조금은 좀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거기도 더울 정도로 아주 극심했어요. 예. 아, 그해 저는 그때 저 옥탑방 살고 있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다음 주는 조금 나아진다니까 좀. 94년 7월이 기억이 많이 나죠.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날이고. 맞아요. 네. 아, 자, 두 분 휴가도 좀 다녀오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 명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지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쪽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라고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은? 일단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김용호 씨를 이제 윤영호 씨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내용이 밝혀진 걸로 드러나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내용은 증언과 아니면은 또 정황상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아마 권성동 의원도 소환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나 뭐 이런 것까지 막바지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당의 국민의힘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뭐 당대표 선거에서도 지금 또다시 찐윤 논란까지 지금 있는 과정 속에서 맞아요. 예. 굉장히 큰 혼란 속에 이제 뒤덮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윤상현 의원은 이제 공천 개입 관련한 부분들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전 여사의 아마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문자 메시지 아니면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만약에 특검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아마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일단 지금 어제 불거진 권성동 의원 건은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후에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실체가 드러날 텐데 통일교 관계자의 이제 증언이 나온 거죠. 본인이 제공을 했고 그런 정황이나 당시 이제 그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들이 특검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정황이 되게 구체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 진술한 거 보면 한학자 총재가 내실 금고를 열어서 1억을 줬고 그래서 상자에 담았는데 상자에 담긴 사진은 또 부인이 찍었고 이 정도면 상당히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이 윤영호 씨가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 상당히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원래 한학자 씨의 굉장히 양아들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측근에 있었고 실무적인 거를 총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다 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학자 씨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여러 본인이 이제 로비를 했던 그러니까 자기는 일종의 심부름꾼이지 내가 로비의 주체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범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누구한테 예를 들면 이제 현 의원한테 어떤 정치 자금을 뇌물로 줬을 때 그게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는 그냥 전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형을 감형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새 특검에 다 얽혀 있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지금 공천 개입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 이미 소환 조사 받았고,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 또 이름 나와서 압수수색 당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불러서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렇겠죠. 불가피하죠군요. 그러면 새 특검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얽혀 있는 건데 이러면 이것이 개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이죠. 그 지금 더군다나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친윤의 핵심에 있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같이 그룹으로 따랐던 여러 의원들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씩 둘씩 나오게 되면 당에 미치는 파장은 사실상 굉장히 큰 충격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특정의 현역 의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포동의안으로 만약에 당으로 넘어올 때 당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네.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체포동의안이 의미가 없는 게요. 제가 야당 의원이라면 해당 당사자라면 자진 출두해서 나가는 거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뭐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도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을 하면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족족 통과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회기가 중단되면 또 언제든지 끌려가야 되는 네, 상황이고 이후에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때 옛날에 소수야당일 때는 박지원 전 그 당시 원내대표였죠. 박지원 원내대표도 전격적으로 출두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는 상책이 아니고 차라리 검찰과 특검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나가는 게 그게 현실적인 선택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지금 뭐 국회 의석수로 보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겠죠. 다만 이제 당의 지도부, 현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에 어떤 입장으로 메시지가 나갈 거냐,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순히 특검 수사에 응하면 다 인정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 네네.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근데 지금 당이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어떤 도덕적 어떤 부담감 이런 수준을 넘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건 같은 경우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사법적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돼 있으며 네. 주고받은 내용들이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네. 뭐 그거에 따른 사실의 후폭풍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검은 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통화한 것은 분명히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통화한 내용들이 과연 그렇죠. 그 어떤 것이었으며 그걸 통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되고 이런 이후에 증언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성한 맞아요. 경호차장부터 해서 심지어 이제 윤상현 의원도 과거에 했던 증언들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이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대세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하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서로 자기의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무죄거나 또는 자기의 죄를 감형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거죠. 이게 뭐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폭로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불안한 상황인 거죠. 뭐가 언제 누구로부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이제 8월 22일에 그러니까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당 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얘기된 몇 가지 사례에 이제 등장하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수사나 뭐 체포나 내지 구속 시도나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봐야 되는데,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당의 어떤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와 단절 그리고 새로운 어떤 혁신,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한 축이 있고요. 네. 예,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과거를 옹호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한 축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당의 앞으로의 향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그것이 이제 수사에 그리고 앞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당의 무슨 뭐 지금 앞서 정청래 후보께서도 얘기한 무슨 위원정당 심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연관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당이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원들도 당대표 선거에서 집단지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안철수 의원 지금 당대표 이제 도전 선언도 했고 그다음에 탄핵에도 찬성을 했던 의원인데 특검이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이제 그 소위 적극 지지층 여전히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적극 지지층의 그러니까 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카드를 활용한 건데 썩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특검이 국회의장한테까지도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의장한테도요? 예. 아 그때 이제 그 국회 상황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추경호,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피의자는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실제로 고의로 국회 의사 일정, 그러니까 소위 그 비상계엄령 해제를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아 예를 들어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좀 의견을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뭐 이런 것을 확인하기 그 위해서. 상황을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참고인 대상으로 올라가는 게 안철수 의원은 아마 상징적으로 반대하고 본회의장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게 나오라고 했느냐 뭐 아마 그런 걸 물어보기 위한 거겠죠. 가지 말라고 했느냐 등. 그럼 반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걸 이제 자기가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참고인하고 다른 건데, 그러니까 바로 특검에서 반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검은 대상자, 주요 대상자는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상자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협상 파트너잖아요, 원내대표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인 조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근데 조금 이제 특검이 실수한 거는 이 안철수 의원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이제 우리 그 전당대회라서 안 한 것 같은데 박찬대 원내대표를 먼저 부르고 그러니까 이번에 경선 이후에 박찬대 원내대표 부르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우리가 뭐 어떤 형태든 방문 조사를 하든 하든 참고인 조사할 생각이다 이런 걸 함께 했으면 구설수에 안 놀랐는데 굳이 그거를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한 안철수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지 못했죠. 오히려 거꾸로 특검에 나가서 진술을 하면 진술 내용이 만약에 보도를 타면 대표 경선에 혹시 그 마이너스가 될까 우려해서 반발해 이런 측면 없을까요? 본인은 뭐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안철수 의원의 스탠스를 모든 당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긴 하죠. 갑자기 무슨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그런 코스프레가 과연 뭐 당원들한테 얼마나 그 소구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특검은 여러 참고인들을 통해서 당시의 국회 상황들을 그 팩트에 근거한 내용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고인이 아니라 본인이 꼭 피의자가 된 것처럼 저런 식의 어떤 반발은 사실은 조금 좀 생뚱맞은 측면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도 굉장히 좀 딜레마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당원들을 일정 정도 그래도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모집합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략적으로는 그 이전에 안철수 의원이 했던 여러 가지 워딩과 행동에는 전혀 좀 생뚱맞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돼서 후보자들 지금 일단 그 1차에서 4명으로 걸러지잖아요. 대체로 국민의힘 안팎에서 평가는 그 김문수, 장동혁 그리고 이제 안철수, 조경태 이 정도 많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될지 어떨지 약간 변수인데 최고인으로 돌 거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수긴 한데 이제 한 4명 정도가 제일 압축적으로 얘기 안팎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장동혁 전 의원, 이제 장동혁 전 최고위원의 이제 그 그렇죠. 모양인데요. 어제 저기 보수 유튜브 저거에 나갔죠. 예. 전환기 씨 유튜브 나가고,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는데 제일 이제 오른쪽에가 있어요. 이제 그 극보수로 지금 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은근히 혜택을 보는 게 누구냐? 김문수 후보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건가요? 김문수 후보가
그 덕분에 약간 가운데로 온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긴 거죠. 예. 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걸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지금 제일 유력한 걸로 보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안팎에서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과거 그 친윤 또는 뭐 윤어게인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 국민의힘의 미래를 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도리어 장동혁 그 의원이 나온 게 너무 좋은 패인 거죠. 김문수 후보에게는. 그렇죠. 그 대척점에 그걸 놓으면서 자기는 쓱 빠져나오면서 이쪽에 그 중원을 공격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전한길 씨 거기에도 처음엔 갈 듯하다가 지금은 좀 안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당의 흐름은 아무래도 그 바로 직전에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치렀었고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어떤 스탠스를 봐서도 여전히 이제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상대적으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장동혁 후보가 워낙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이미 좀 유리한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또 선거운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의 미래가 사실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또 최고위원들의 출마한 그 면면들도 지금 당 대표에 가려져 있지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네. 당의 지도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같으면 그것들을 좀 걸러내는 컷오프하는 자정작용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만약에 최고위원들 지도부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는 당대표 후보가 만약에 됐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좋은 얘기 하셨는데 아까 앞서 이제 정청래 그 당대표 후보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정당 해산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국민 여론이 좌지우지할 거예요.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그 윤어게인 세력, 그다음에 과거 내란 부대 저 비상계엄 세력하고 절연하고 혁신하고 한다면 그런 정당을 놓고 민주당이 위원정당 해산을 밀어붙이거나 또 그 이재명 그 결국 이제 정부에 건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개정된 법으로 해도 그러면 이재명 정부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새롭게 가는데 그걸 위원정당으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만약에 윤어게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뭐 당 지도부가 당선되자마자 뭐 만약의 경우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치소에 가서 면회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야말로 그거는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흐름상으로는 당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거의 다수가 반탄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흐름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걸 좀 짚겠습니다. 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 협상은 뭐랄까 이런 거예요. 그 주고받는 우리가 통상 협상이라고 할 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다 그러는데요. 받을 건 없고 그냥 얼만큼 덜 줄까, 얼만큼 덜 뺏길까의 그 협상인데 저는 그냥 평균 이상의 점수를 주는 게 남들 뺏기는 만큼 뺏겼다. 그 우리 그 주요 경제국가 있잖아요. EU나 일본이나 그래서 예상되는 줘야 될 만큼의 것들을 주고 그 선에서 또 남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합의가 된 협상이다. 그래서 뭐 이것을 뭐 그 우리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야당에서도 이게 뭐 마치 국익을 팔아먹은 그렇게 비판할 일도 아니고 이번 협상은 우리로서는 나름 최선의 방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당히 선전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와 또 상호 관세 자체가 이제 15%로 낮춰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이제 언론에서 평가하듯이 이미 이제 자동차 관세의 경우는 우리가 한미 FTA로
일본은 2.5% 관세를 받고 있었던 측면에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12.5%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어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특히 이제 뭐 청와대의 정책실장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3,500억 불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또 지적받는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 GDP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일본과 EU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2주 이내에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되는 문서로 밝혀지는 네네.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 또 이런 협상력들이 시험 도마에 올려지는 또 측면이 있어서 그것 또한 또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만나서 또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떻게 협상의 결론이 날지 그것이 사실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시고 일부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제 그 비판 자동차 관세 그 일본은 12.5% 인상돼서 15% 사실상 이제 15% 똑같아요. 근데 원래 2.5% 있었으니까 12.5%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트럼프 시대의 그 큰 흐름은 자유무역의 종말. 결국은 그거죠. 예, WTO하고 FTA 시대의 종말입니다. 한미 FTA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걸 주장을 했지만 관철시키려고 주장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들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동차는 제일 낮은 관세가 15%로 정해놓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막을 수 없는 협상이 있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어제 계속 이걸 짚었는데 협상 내용 말고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 이게 이재명 정부의 초기 그러니까 한차례 고비가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만약에 협상 결과가 나쁘면 농민단체나 만약에 들고 일어난다든지, 만약에 기업이나 또 이제 보수 세력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안팎으로 좌우 협공을 당할 수도 있는,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선방한 게 아닌가. 네. 한번 고비는 넘은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네, 그거는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쌀 소고기의 어떤 문제, 이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렇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측면,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데드라인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저는 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내용들로 봐서는 농산물에 대한 완전 개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협상문으로 남아 있을 때 어떻게 그 외에 이제 소고기하고 쌀만 우리가 선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다 개방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농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그것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얘기 따르면 이제 검역 완화 부분에 따라서 과수가 좀 과일 이쪽이 좀 수익 개방, 감자까지 포함해서 수익 개방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있더라고요. 예, 아니 사실 우리나라요 농산물 시장이 99% 이상 개방돼 있어요. 다 관세화돼 있고 일부 그렇죠. 관세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고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는 소고기에 대해 소고기하고 30개월 이상 그렇죠. 그 원령,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그 수입 물량, 최소 수입 물량하고 그다음에 관세율이 그거 최소 수입 물량을 계속 늘리면서 관세율을 513%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농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분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역이나 통관 절차, 그렇죠.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렌지라든지 이런 과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미국산 이 농산물들이 들어오는 과정이 훨씬 더 개방되면 아무래도 그러면 수입이 용이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텐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개방, 시장 개방, 농산물 시장의 개방 정도를 감안하면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 의원님 또 그 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이번 협상에서 빠진 게 안보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GDP 대비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는 지금 테이블에 안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두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번 회담은 그 재무통상장관, 그렇죠. 상무장관이 나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이런 문제는 논의 자체가 안 된 거예요.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거죠. 아마 정상회담을 하면 그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 자리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요구를 할 거고 그것은 이후에 연말에 지금 정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나 예. 외교 국방 2+2 회담이 있어요. 정례적으로. 예.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토에서 3.5% 인상은 뭐 얘기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3.5% 지금 현재 2.4%인가요? GDP 2.8% 가까이 될 거예요. 3.5% 우리 못 받겠다. 이건 좀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나토가 저렇게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있어요. 있습니까? 어떤 예. 방법이 있어요? 되게 그 국방비 비중을 낮추려고요. 여러 군데 흩어놓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끌어모아서 국방비로 이렇게 딱 항목을 만들면 된다? 예, 예를 들면 뭐 ROTC 관련된 것도 교육부로 가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오, 그래요? 예. 근데 배치를 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OTC는 대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로 가 있는 예산도 있고 심지어 뭐 그 여러 예산들이 있어요. 흩어져 있는. 그런 거 어차피 집행되는 예산인데 예. 항목이 국방비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옛날에 일부러 방위비가 너무 커지면 그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위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흩어놓은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거를 세목 조정한다고 될 문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 일단은 그걸 다 국방부로 끌어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국방 관련 예산이 맞거든요. 그건 일부러 흩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 끌어모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1%까지 몰라도 0.5%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 규모가 돼요? 예, 꽤 돼요. 그거요. 오늘 처음 들었네 그 얘기. 예. 네. 아무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정보사 예산도 국정원으로 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국정원에서 정보사가 돈을 받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냥 정보사로 주면 돼요. 그럼 또 이제 국방비가 되는 그렇죠. 거고. 국방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킬이에요. 이걸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걸 해보면 우리 자체 조정을 해서 막 이것저것 끌어모으면 국방비 비중을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주한미 대사관이 이 방송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국방비 문제도 그렇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그렇고 사실은 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센시티브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외무장관 회담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의제를 놓고 아마 조율을 할 텐데 그 의제와 상관없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큰 또 이재명 정부의 지금 큰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한 고비 넘었지만 또 다른 고비가 지금 남아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과 관련돼 있잖아요. 국방비 예산은 저희는 다른 유럽 나라보다 편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우리는 계속 2.5%에서 정권마다 다른데 2.5%에서 3% 사이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 프랑스 이런 나라는 2%밖에 안 됩니다. 2% 이하의 나라도 많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올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스킬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산을 처리할 때 너무 장기적 예산보단 좀 소나기 피해 간다고 단기적으로 그 무기 구매 예산을 좀 해서 트럼프 정부를 만족시키는 게 한 5년짜리 프로젝트든 10년짜리 프로젝트로 해서 트럼프는 그럼 당장 성과로 내세울 수 있으니까 당장 좋아하겠죠. 성과죠. 예, 그거를 그래서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무조건 쭉 부담해야 되는 비용보다는 단기적으로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해서 트럼프 정부 내에 몇 프로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로서는 좀 할 것 같아요. 너무 구조적으로 국방비를 올려놓으면 결국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면 국민을 복지나 이런 걸 쓸 비용을 못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돌리기도 힘들죠. 되돌리기 힘들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좀 팁을 좀 주셨네요. 네. 아무튼 2차 고비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이제 여기서 뭐 품목별 간섭 이런 걸 조금 낮춘다면 오히려 이제 성과를 커지는 거고 훨씬 더. 그렇죠. 예. 네, 아이건 좀 뭐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